물로 쓰면 그렇지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고 남지 않지. 새벽에는 광인들이 떠내려가는 물속으로 들어가 젖은 날개를 깊게 담갔다. 물속에서 잠들면 그런 것이다. 한번 젖은 것은 더 이상 젖지 않게 된다. 성산중학교 담벼락에서 나는 내 물속 시간을 새겼다. 폭우가 오지 않아도 울 수 있도록. 네, 안녕하세요. 핀스타, 핀시즈의 46권이 나왔습니다.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입니다. 인스타 라이브에 들어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영주 시인 모셨는데요.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라는 이렇게 예쁜 시집이 나왔습니다. 인사말 해주시고요. 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이영주입니다. 계속 시집을 들고 핀 시리즈에서 너무 예쁘게 시집이 나와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면은 뭔가 제가 창업을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잘 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거 자충우돌의 근황을 겪고 네, 있죠.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집은요, 이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인데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무겁지 않게 다루는 시인만의 어떤 독특한 솜씨가 엿보이는 시집입니다. 뭐 죽음 이유랄지 산자와 죽은 자랄지 천국 같은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무거운 건 아니에요. 즐거운 탐구처럼 느껴져서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번 시집 준비하시면서 뭐 특별히 생각하신 것들이 있는지 예, 소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처음에 이근하 시인님이 주신 질문 받고 즐거운 탐구라는 단어에 엄청 꽂혀서 역시 뭔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네. 제가 오늘 재밌어요. 이 웃음소리 안 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경계에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되게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탐구해보는 마음으로 시 쓰기를 했었는데 네. 이걸 이제 즐거운 탐구라고 말씀해 주셔서 뭔가 되게 감사했어요. 네. 뿌듯하고 그래서 이번 시집을 준비하면서는 조금 재미있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무겁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계속 이제 그 무거운 이야기를 무겁게 하기보다 약간 패러디나 뭐 아이러니나 이런 걸 통해서 재미있는 어떤 측면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엮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집 재밌다고 했는데 예의상 드린 뭐 반응은 아니었고요. 시집 안에 자기 질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질문을 탐색하는 어떤 자세들이 돋보여서 그런 의미에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번 시집에요, 광인이라는 강렬한 존재들이 나와요. 네. 광기라는 말도 그렇고요. 그중 광인 마그네틱이라는 작품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평소에 제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또 어떤 파국을 눈앞에 살고 있는 어떤 조마조마한 마음이 이 작품에 좀 잘 살아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구절구절 다 좋았어요. 그래서 시인의 목소리로 이번 작품 중에서 특히 광인 마그네틱 이 작품은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예, 낭송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광인 마그네틱. 내 영혼은 사육장에 놓여 찢기고 있다. 그게 인생이야. 잃어가는 것들의 무심한 나열. 고통을 가진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누구였을까? 척추동물이 고통의 감각에 능하지. 하지만 무척추동물, 문어는 너무 많은 고통이 발처럼 매달려 있다.
서로에게 잔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문어를 데치고 기름장을 그릇에 덜고 사랑하면서 훼손하면서 연민하면서 먹을 때도 있다. 동물은 찢길 준비로 빛이 나. 우리를 이끄는 것은 자신 아닌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이라는 공포, 폭력의 역사, 아름다운 폭력의 종류들, 그게 인생이야. 생명은 화학적 기울기를 통해 안쪽으로만 질서를 만든다는데 삶은 문어를 씹다가 네가 묻는다. 밖에 있는 광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쓰레기여도 좋으니 나를 봐줘요. 나는 눈이 점점 멀고 밤마다 죽은 동물을 끌어안고 있다. 사람 아닌 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동물이 지나가면서 나의 똥을 짓밟는다. 네, 이영주 시인의 목소리로 광인 마그네틱 들어보셨습니다. 아, 사랑하면서 훼손하면서 연민하면서 먹을 때도 있다. 동물은 찢길 준비로 빛이 나. 이런 구절들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번 시집의 매력을 즐거운 탐구라고 했지만 사실 이 작품 읽으면요, 왠지 고통으로 찢긴 마음 같은 것들이 상상하게 돼요. 어떤 위태로운 밤들을 지나서 이런 작품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근하 시인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그냥 고통이랄까 이제 이런 것은 되게 큰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서는 결국은 관계가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한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생활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서로 그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도 있고 그 관계에서 파국의 어떤 측면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읽고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가까울수록 훨씬 더 진심을 전달하기가 어렵고 그 상대방의 진심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 좀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상적으로 이제 또 자기의 입장에서 실망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상실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소소한 파국들이 좀 쌓여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제목이나 이 광인 단어라는 것도 어떤 그 친구가 후배 시인이 저한테 어떤 종류의 얘기를 막 듣더니만 선배님 광인 마그네틱 같아요. 시를 던져주었군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단어 너무 재미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밀착되는 관계가 있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 좀 너무 밀착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 제목으로 좀 시를 여러 편 쓰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포기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받고 더 어렵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네. 친구 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혹시 시인만의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부부로 잘 지내기 혹은 친구로 잘 지내기 혹은 부모님과 자식으로서 잘 지내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오늘도 좀 실패를 하고 와가지고 어떤 실패 종이었나요? 오늘도 이제 싸우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좀 날선 대화들을 하면서 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일정한 거리두기인데 그 거리두기가 매번 실패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방법이 없구나.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한데 또 그 순간을 막 못 참아서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 번 생각하게 되고 네. 또 다른 오해가 생기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죠. 어려워요. 네. 이번 시집 읽으시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매력 포인트들을 잡아보시는 것도 독자로서 즐거운 읽기가 가능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광인도 그렇지만요, 특별한 존재들이 많이 나오는 시집이에요. 천사도 나오고 유령도 나오고요. 날개와 깃털의 이미지들 혹은 옆구리와 같은 열구리나 갈비뼈 같은 신체의 감각들도 매우 재미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특별히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이 시집에 등장시킨 이유 혹은 시로 쓰시면서 어떤 의미를 두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되게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인간이란 존재의 정체성 뭐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그런 비인간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범위와 의미 또 그 경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인간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노화가 되면 어떤 부분이 인공물로 대체가 되거나 그런 게 굉장히 생활에서 이미 이제 저는 벌써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안경만 써도 약간 사이보그적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근데 인간의 신체는 어쨌든 노화하면은 그런 인공물들이 신체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랬을 때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통증 같은 거. 이게 통증이 인간만의 감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뭐 SF 영화를 보면 그 통증을 못 느끼는 데서 오는 공포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굉장히 아플 텐데 통증을 못 느껴. 이제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천사나 유령도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나? 뭐 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신과 인간 사이에 천사가 있다 보니 뭐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니까 경계적 존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답변이네요. 어떤 경계에 대한 시인만의 독특한 사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비인간적 존재를 생각해보는 어떤 네네.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시집의 제목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번 시집 제목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입니다. 뭔가 잘 알 수 없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인 것 같고요. 시인으로서 이 운동본부에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살짝 갸웃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시 안에서 죽고 나서 그 버린 원고들이 막 파헤쳐지잖아요. 네. 그런 처참함을 당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 시 한번 읽어주시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네. 말만 하기 운동본부는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 자신의 원고를 모두 불태우려다 비명 횡사한 유령은 죽은 이후 처참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파헤쳐졌죠. 무덤 위에 없는 턱을 괴고 앉아서 연 무덤 유령과 한탄합니다. 죽음에도 실패가 있다면 바로 나야. 버린 원고까지 학술지에 실리다니. 살아있으면 죽고 싶었을 거야. 유령이 없는 배를 잡고 웃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알게 뭐냐? 살아남은 자들만 가짜 신화를 만들며 고통받는 것이지. 유령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살았을 때는 조용하게 지냈어요. 모든 것이 두려웠죠. 이제는 듣는 귀가 없습니다. 입 없이 말을 합니다. 자기 무덤이 있으니 부르주아 유령들은 쉴 수도 있고요. 버린 원고가 소멸하지 않았으니 후회도 합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종이 상자를 짊어지고 묘지에 왔습니다. 소각장에서 불을 지릅니다. 돌로 된 무덤은 타지 않습니다. 언제나 추위에 시달리는 유령들은 뜨거운 온도를 좋아하죠. 불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남겨 그게 좋아. 자기 무덤 자리를 고르는 한 사람에게 유령들은 말을 겁니다. 신은 없어도 돼. 좋은 말이 좋아. 네. 신은 없어도 돼. 좋은 말이 좋아. 유령들의 대화를 엿듣는 기분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영주 시인의 목소리로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 들어봤는데요. 카프카였던가요? 죽으면서 자기 원고를 다 불태워라, 없애라 그랬는데 발굴됐죠. 다 네. 발표됐어요. 우리가 카프카가 아닌 이상 버린 원고는 발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살게 되는데 뭐랄까 이 시집에는 대개는 어떤 연민과 위트라는 감정이 있지만 이 작품은 또 다른 감정들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종류의 비애랄까 탄식이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표제작과 제목에 대해서 시인이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시면 작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목이 사람들에게 시집 내기 전에 물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왠지 너무 궁금한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좋은 의견들을 얻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약간 이게 양날의 검인 게 흥미를 끌어내는 제목인데 저의 캐릭터를 아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왜 운동본부를 만들겠니? 약간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처음에 쓸 때는 뭐였냐면 그냥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다가 정말 시인들도 작품이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까요? 그렇죠. 없으신가 봐요. 아니, 있어요. 최고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그 순간에 뭐 쫓겨서든 어쨌든 마음에 안 들지만 발표가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인들이 시집을 묶을 때 그런 작품들 뺄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많이 빠지죠. 네. 네. 왜냐면 시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연구자들은 또 그걸 굳이 또 발굴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미발표자. 네. 유고 시집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재미있는 접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시가 많이 읽히지도 않는 지점이 있지만 또 시를 읽을 때는 약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하고 또 헷갈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좋은 말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좋은 말이냐에 따라서 이게 시가 되기도 하고 또 시가 되기 전 상태이기도 한데 그냥 좋은 말이 시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유령끼리 만약에 서로 이런 한탄을 한다면 어떨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써봤는데 재미있는 의견은 또 여기서 보면 유령들이 소각장에 막 앉아있고 그 다음에 원고를 뭉치를 갖고 와서 불태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제자 한 분이 선생님 요즘엔 다 워드로 치기 때문에 그러네. 메모장에 있거든요. 원공치가 아니네. 그렇죠. 내가 또 여러 가지 다 다루는 매체가 조금 또 올드했나? 약간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영화 같아요. 영화 장면 같아요. 아니면 다소 연극적이랄까?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접속해 주시고 있고요.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있어요. 아까 그 경계에 대한 사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사유 답변 주셨는데 독자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혹시 저 자신이 AI는 아닐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영주 시인님 시는 없으면 안 된 인간입니다. 예, 네. 인간. 네. 인간입니다. 네. 네. 표지 보고, 표지에 대한 반응도 주셨어요. 너무. 표지 보고 좋은 말 하면 에르메스를 선물로 받나? 그랬어요. 굉장한 상상력이에요. 그러네요. 네, 에르메스 가방. 네, 좋은 말 하고 우리 에르메스 받기로.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좋은 말 하기 운동본부에 오시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네. 그렇구나. 네. 딱 선물하기, 이 여름 선물하기 좋은 시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세요. 에르메스야. 자, 가방보다 더 의미 있는, 에르메스보다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시집입니다. 핀 시집 46권,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쁜 말도 하기 운동본부도 만들고 싶어지네요. 네, 우리 이 운동본부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2000년이요. 문학동네로 등단하시고 첫 시집 108번째 사내 이후에 언니에게 차가운 사탕들 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 여름만 있는 계절에 네가 왔다. 그 여자 이름이 나하고 같아. 등등등. 등등등. 예, 그간 7권의 시집을 발간하셨어요. 많다. 예. 어느새 문단의 언니가 되었습니다. 글 쓰는 것이 힘들죠. 그렇죠? 네, 글 쓰기 힘들죠. 힘들죠. 그래도 용감하게 잘 끌어안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집에도 그런 용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런 시는 쓰지 않기로 했잖아. 목초지 여행의 일부입니다. 또 망가지면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언어. 이봐, 문학은 우리의 실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생명체는 복잡하고 우린 그걸 적을 문자가 없지. 문예창작이라는 작품에 이런 구절도 나와요. 관련 작품 청해 듣고요. 시쓰기, 문단의 언니로서의 할 말 이거 들어보려고요. 어떤 작품 읽어주실게요? 문예 창작을 읽을까요? 목초지 여행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문예 창작이 좀 더 짧아서 짧은 시. 네, 문예 창작을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예 창작. 한 사람과 밤의 터널을 건너간다.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선생이라고 생각했을까?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한 사람은 내게 끌려왔다. 식은땀으로 우리의 손이 젖고. 산책은 끝나지 않아. 이 사람이 너무 무겁고 배낭에 담아온 세계가 뜨겁고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난다. 나는 선생을 처음 본다. 빛나는 얼굴이 훼손되어 있으니 친구인가? 망가지면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언어. 한 사람은 계속 자신의 조각을 나에게 흘린다. 이제 나는 선생이라고 부를 만한 세계가 없는데. 파편이 옆구리에 박힌다. 좋은 상처가 가능할까? 나는 어디에서 통증이 시작되는지 몰라 공중을 더듬는다. 터널에서 한 사람이 희미하게 웃으며 나와 맞잡은 손을 흔든다. 내게 속삭인다. 이봐, 문학은 우리의 실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생명체는 복잡하고 우린 그걸 적을 문자가 없지. 대륙에는 수많은 터널이 있다. 매일 터널을 건너 학교를 갔더니 어느새 나는 쥐의 얼굴. 멈춘 지하철, 구겨진 체크무늬 셔츠, 부서진 철망, 눈이 먼 유기견, 끊어질 듯 이어지는 열선, 이름이 지워진 노트. 나는 여전히 그곳을 통과한다. 난관을 붙잡고 끝나지 않는 그곳을. 한 사람이 곁에 있다. 선생, 곧 불태워질 노트가 나의 대륙인가? 점점 깊숙이 박히는 파편을 더듬으며 끝까지 기어가는 것이 흰 쥐의 운명인가? 한 사람은 이제 말이 없다. 배낭을 내려놓는다. 나는 아무도 없는 난간에 서서 끝없는 바닥을 바라본다. 친밀한 어둠, 꽉 찬 어둠. 천천히 한 사람의 배낭을 연다. 한 사람과 친구가 될 뻔했어. 그런데 우리는 친구가 아니고 심연에서 빛나는 것, 배낭 안에는 흰 붕대가 가득하다. 네, 이영주 시인의 문예창작이었습니다. 작품 낭송하실 때 생각해봤는데 네. 이번 시집에는 뭔가 많이 젖네요. 손이 젖고 물에 젖고 그리고 그런 젖는 감각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 그냥 단순히 물에 젖는 것이기도 하는데 통증이라는 감각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낭송해 주신 작품들은 시쓰기를 둘러싼 어떤 시인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를 읽고 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젖는 감각과 통증의 관련성 이런 것들도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젖는 이미지가 많네요. 젖는 거. 장마 기간에 어울리는 시집이에요. 깨알같이. 네.
근데 그 생각을 또 해보니까 항상 그 물의 이미지가 저한테 통증하고 연결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불의 이미지도 있고 물의 이미지도 있지만 물의 이미지가 훨씬 더 그 일상에서의 통증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불은 조금 특별한 통증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지금 든 생각은 확실히 좀 세월호 이후에 어떤 물의 이미지가 변화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물이 좀 신비로운 어떤 거였는데 이제 아픈 감각으로 네. 그릴 수밖에 없는 통증이 되어버린 상태 그런 것 같고 이게 이제 또 제가 이번 시집에 언어라든지 또 시쓰기랑 관련된 거, 뭐 시 읽기랑 관련된 거 이런 시들이 좀 많은데 그거를 좀 약간 어떤 서사를 넣어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메타시 되게 좋아하잖아요. 메타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일종의 어떤 내러티브를 좀 부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써본 시인데 뭐 우리가 시 쓸 때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감이 와야 쓰지 막 이렇게. 근데 저는 한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한 사람하고 또 이제 선생이라고 불린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학을 만들어 주었던 어떤 축적된 작가들, 죽은 작가들, 뭐 혹은 내 문학의 어떤 모티브가 될 만한 그런 세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되니까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 고통을 글쓰기로 결국은 쓰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이런 종류의 서사와 동선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 쓰고 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고통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기억하는 일이 시 쓰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도 누가 시를 써? 이러지만 사실 시 쓰고 싶어하는 습작생들 많잖아요. 네. 네. 문학적 글쓰기를 지향하는 많은 학생분들 가르치시고 또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혹은 기억에 남는 습작생과의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아니면 시 쓰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도 좋고요. 이제 주변에서 문학하는 사람들과 이제 그걸 제가 문학 광인들이라고 좋네요. 습작생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정정. 문학 광인. 네, 문학 광인. 네, 그래서 그 문학 광인들과의 관계가 훨씬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문학이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눈에 띄는 도움이랄까? 혹은 도움이 아니라 아예 좀 더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문학을 계속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문학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눈에 광기가 번들거리는 친구들이 또 주변에 있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결국 잘 모르겠다. 근데 문학이 또 어쨌든 저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럴까? 그냥 잘 모르겠지만 매력이 있는 세계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결핍이 채워지는 자장은 아닌 것 같은데 죽음은 그럼 인간의 결핍을 채우느냐?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죽은 이후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삶이 결국은 인간의 결핍을 계속 늘리는 과정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문학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간지나는 일인가. 오, 멋져요, 멋져. 간지나는 일. 네. 그래서 뭐 돈도 안 되고 뭐 명예도 안 되지만 간지는 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 개간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도 재미있는 세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문학하면 가난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학을 안 해도 요즘은 가난하죠. 네, 네. 가난할 바에야 문학하고 가난한 그렇죠. 게 간지나는 거. 사실 우리가 타워팰리스에 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간지나는 일이라도 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가 간지나는 시쓰기 이야기할 동안에 질문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시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집.
일곱 권의 시집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아, 근데 이 질문이 저는 되게 난감한데, 저는 그쵸? 매 시집을 되게 열심히 우리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시집, 앞으로 제일 나올 좋아하는 시집. 시집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시적인 질문들도 남겨주셨습니다. 망가지면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언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영주 시인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이것도. 사랑. 그래서 저 질문을 예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데, 질문을 받고, 답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몰라서 계속 쓰나 봐요. 원래 이제 잘 알 것 같은 세계는 약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세계를 떠나고 싶어지는데, 알 수 없는 세계니까 계속 쓰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또 생각해보면 동일화의 욕망이 너무 커서 많이 파괴되잖아요. 관계가 또 좋아지기도 하면서 그 양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딱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명한 답변이셨어요. 저도 알면 사랑할까? 알면 쓸까? 모르니까 쓰지? 모르니까 사랑하지? 뭐 이런 답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사랑. 예.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것. 다음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요. 고통을 쓰고 나면 시인님의 마음은 비워지는지 채워지는지 궁금하네요. 고통에 대한 걸 쓰고 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좀 속 시원한데 어떤 경우에는 더 무거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고통의 지점만 가지고 접근을 한 시를 썼을 때는 좀 속 시원한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그럼 안 쓰면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시인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이걸 노골적으로 쓰든 아니면 숨겨서 쓰든 모든 시인이 쓰고 있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발생하는 측면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외면하고 쓸 수는 없다. 시인들은 그냥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무거워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쓰고 난 다음에요. 가벼워져도 그렇고 무거워져도 그렇고 시를 쓰지 않는 시간을 잘 견뎌야 계속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시를 쓰지 않는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시 안 쓰실 때 뭐 하세요? 일하시겠구나, 참. 그래서 잘 못 보내는 것 같아요. 시 쓰거나 시에 관련된 일 안 하고 혹시 개인적인 취미생활 혹은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일? 개인적인 취미생활은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산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산책. 네. 산책. 그래서 뭐 운동이 아니고 그냥 산책 있잖아요. 산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좀비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영화 보시는구나. 네. 드라마도 좀 보고. 우리 같은 세대예요. 영화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산책 즐기고 같은 세대 많네. 그럼요. 네네, 맞아요. 이제 에세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잠시만요. 시집 말미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어요. 에세이 좋았는데요. 제가 마지막 부분 조금 읽어드릴게요. 99페이지고요. 나는 그저 산만한 생각들을 할 뿐이다. 털 아이들을 보러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다. 그들의 체온을 느끼고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고 싶다. 나는 잘 모르겠다. 반려동물이라는 것, 인간의 생활 영역에서 동물이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뭘까? 고통받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구하는 분들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걸까? 아무 반려동물도 없는 삶, 무엇을 하지 않는 삶, 나의 꿈.
반려에 대한 사유로 시작해서요,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인의 섬세한 시선이 느껴지는 에세이였어요. 산책하신다고 하셨는데 에세이에도 산책하는 이야기들이 네, 나와 맞아요.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최대한 무언가를 덜 하는 것 역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택과 애씀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대한 무언가를 덜 하는 삶을 지향하는 이영주 시인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반려랑 관련해서는 제가 산책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천변가가 그 강아지 방목 현상이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 많이 만나죠. 진짜 많이 만나. 근데 다 너무 귀엽고 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구경이라는 표현이 너무 잘못됐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느라고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욕망이 생기죠. 나는 이런 어떤 그 아이들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 눈이 약간 까만 애 있잖아요. 시바견인가? 아니 허스키. 허스키. 안경 쓴 것처럼 이렇게 네, 까만 저랑 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허스키를 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덩치 크잖아요. 그쵸? 제가 덩치 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의 반려가 만약에 있다면 허스키를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그 아이가 사실 우리나라 기후나 날씨에서 살기엔 또 이 공간에서 좀 쉽지 않고 뭐 그런 생각을 저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있으나 그냥 그 순간의 마음을 저의 욕망인 거죠. 그걸 누르는 거죠. 욕망을 누르는 것이 쉽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욕망을 누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은 존재지만 그게 돌봄이 되는 순간부터 이것이 과연个존재들과 내가 공존하는 방법이 결국은 인간적 사회화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맞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 나는 왜 반려 존재 없이 사는가라는 생각과 외로움. 저 또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거기에 또 뭔가 그 외로움을 내가 견디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와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걸 또 그 욕망을 누르는 거.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극단적인 지점에서 욕망을 좀 많이 누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냐면 너가 어느 순간 그 아이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뭐 감정적 가해자라든지 아니면 이 인간의 사회화를 너무 과하게 또 요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생각들로 욕망을 누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피곤해지는 순간이 오죠. 난 너무 지금 그냥 되게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노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겟아웃 만든 조던 필 감독의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스포일러인가? 근데 거기 이제 나오는 동물이 있어요. 반려 존재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키워가지고 거의 10몇 년을 키웠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폭발해가지고 주인을 다 죽이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은 물론 이제 그 아이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애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흔들려요. 그렇죠. 예, 그 흔들림까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닌 존재를 인간으로 끌어당기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매력을 느끼면서 이끌려 갔다가 다시 밀쳐놓고 하는 그 지난한 과정이 이 에세이에서 느껴집니다. 여기 질문 들어왔어요. 에세이요. 에세이 잘 쓰시는데 에세이집이 아주 없으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에세이 출간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은 준비 중이신가요? 네. 그 에세이를 하나 내긴 했어요.
뭐 백일밤 백편의시라고 음. 시 100편을 소개하는 맞아요. 에세이지. 시 소개. 네, 근데 그건 이제 시 소개니까 온전한 저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진 않고 요만큼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집을 내면서 현대문학에서 에세이를 연재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대됩니다. 네. 아, 뭐에 대해서 쓰시죠? 이 시집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그 현대문학에서 반려 우울이나 뭐 반려 존재에 대한 이야기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우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쓰려고 해서 문학 광인들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재밌겠네요. 네. 기대됩니다. 네. 걱정됩니다. 네. 앞으로 잘 재밌는 이 에세이 연재 부탁드리고요. 제가 너무 작품에 대한 질문을만 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독자분들은 인간 이영주도 궁금할 텐데요. 두부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아까 읽어주신 작품 속에 문어도 그렇고요. 닭갈비도 그렇고요. 음식에 관한 진술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생생하고 개성적인데 이 뭔가 잘 드시지 않을 것 같지만 뭐 평소 좋아하는 음식, 즐겨 드시는 음식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진짜 많이 먹는데. 많이 먹어요. 드세요? 네. 그래서 저는 질문 받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뭔가 잘 안 드실 것 같은 느낌의 마른 언니라고 해서, 이근아 씨는 안 본 지가 오래됐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간의 변화들. 그간에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마른 언니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역시 이 호르몬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쪘는데, 많이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 지금. 욕망은 많지만, 또 소화력이 우리가 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빵 종류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가? 빵순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빵을 끊어야 돼. 네. 근데 그때 예전에 배수아 소설가님이 빵은 못 끊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 나오는 문어나 닭갈비 이제 이런 음식 좋아하죠. 그 두부는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부씨 너무 좋아요, 저. 근데 이제 두부를 먹어야 되니까 좋아하려고 노력 중이죠. 그런데 이제 같이 사는 분이 두부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저녁 두부를 먹어요. 그래서 그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두부에 이소플라본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 자꾸 그렇게 10년 넘게 저녁에 두부를 먹잖아? 너 여자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괜찮아, 소주로 파괴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부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와는 상관없이 두부라는 시는 너무나 순하고 뭐랄까 좋아요. 겨울은 콩처럼 수다나는 말을 들었다. 속살을 겉으로 내밀어 흰 빛을 가두었다. 라고 시작되는 시인데요. 두부. 네, 두부. 문학 외적인 활동도 궁금합니다. 저녁에 두부도 드시고 또 다른 거 문학 외적인 활동이랄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학에 파묻혀 사시잖아요. 문장 라디오 진행하시고 창작 네네. 아카데미 하시고 글 쓰시고 다 문학과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문학 강인. 네, 그러니까 문학 외의 활동을 산책밖에 없을까요? 혹시 드라마 보기나 취미생활 정도가 문학과 상관없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 빼고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밥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 문학과 관련된 거라. 네. 생존. 그렇죠. 좀 애매하네요. 문학 외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요. 너무 늦었죠? 일과 휴식을 취하기에는 다소 우리가 좀 어렵네요. 네, 저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심냉장고처럼 캠페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캠페인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운동본부 때문에 나온 제목 질문이 때문에 아닐까? 네. 어떤 캠페인 하고 싶으세요? 좋은 말 하기 운동 네. 캠페인을 하나만 하는 걸로 하나도 벅찬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문학관인 이영주 시인 만나고 있어요.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질문 또 있어요. 질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어떡해. 아니요, 너무 저는 감사하죠. 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내 친구 선교사 네. 그 실화인가요? 그 시 안에 담긴 사연이 너무 슬프게 느껴져서 이거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 친구분? 친구 중에 선교사 하는 네, 친구가 네, 네. 있어요. 네. 2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외국에서 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비기독교권에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에 들어오면 만났는데, 그때 아프리카에 갔던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뭐, 밤에 버스 타고 이동하다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사막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게릴라? 갱단을 해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런 갱단하고 뭔가 그래서 뭐 총을 실제로 뭐 자기한테 직접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해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라는 그냥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서 좀 제일 놀라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마침 근데 어쨌든 잘 외교적으로 잘 문제를 해결을 해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친구가 아프리카를 갔구나 그것도 되게 부럽고 놀라웠지만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를 써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가. 그래서 되게 많이 고친 시입니다, 사실은. 요 내러티브가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위태롭고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사를 바라보는 어떤 시인의 그 목소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머리에 총구가 겨누어질 때 친구는 결국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사막 너머의 기후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예, 이런 위태로운 삶이 담겨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 좋았고요. 또 내러티브가 들어간 작품 중에 하나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네. 조지아의 언니, 그다음에 또 조지아의 연보 이렇게 나란히 실려있는 작품이 있어요. 아픈 언니와 동생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슈윈도 바깥을 보는 어린아이? 네. 성별을 잘 알 수 없는 맞아. 어떤 어린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막 궁금해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조지아 연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조지아 작품들은 어떤 구상을 갖고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잠깐 무슨 영어 회화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왜 해요, 시인이? 외국에 나가려고. 영어를. 번역. 아니, 그건 이건 한참 전 얘기인데, 여행을 좀 할 때 영어를 못하니까 좀 잘해보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잠깐 하다 말았지만, 거기 이제 주로 그 모임을 이끌어준 분의 이제 그 영어 이름이었어요. 조지아. 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언니가 루푸스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루푸스를 앓고 있는데 언니가 가끔 자기한테 그 철학자 같은 말을 한다. 이거는 완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하다. 완치를 하려고 하면 인생이 온통 병에 집중된다. 근데 어쨌든 증상을 완화시키는 단계로만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평화롭다. 완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되게 놀랬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자기 언니지만 놀랍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시고 또 이 조지아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그분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 시골에 많다. 미국에. 그런 얘기 좀, 그것도 좀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느 순간 돼서는 약간 인종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그 인종을 뭐,
이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어떤 캐릭터를 동원해서 그런 약간 소외된 소읍 같은 데서 있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확실히 뭐랄까 영화적인 느낌 이런 서사들이 담겨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작품 하나 더 낭송 들어볼까 해요. 작업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작업실 우와. 14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작업실. 굉장히 매력적인 반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슬픈 마음은 언제나 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광희는 시 안에서 혼자 아름다워지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외로움도 폭력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인간을 낳은 이후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인간이 아닌 자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과거는 불태워져 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인간의 삶은 실패가 없다고 너 없는 바깥에서 말해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절벽에 앉아 죽은 자와 영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파토스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척추가 부러져서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바닥에 뭉개진 살점에서 우주의 무질서로 나아가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서정주의 시 이후로 이렇게 괜찮다는 말이 많이 들어간 시는 처음 봤어요. 예.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읽다 보니까 안 괜찮아. 이거 어떡하죠? 왜 이렇게 많은 너는 괜찮을 것 같다가 필요했을까요? 안 괜찮아서. 그렇죠. 네. 너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괜찮다. 다독다독. 네. 근데 이제 뭐 정말 너 진짜 괜찮아 라고 또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 그런 거고,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뭐 스스로에게 말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반복적으로 말했던 요 문장을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괜찮아졌어요? 아니, 반복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는 괜찮을 것 같다 반복하다 보니까 난 안 괜찮아 라고 발견하셨죠? 그쵸? 네. 안 괜찮음을. 비명 지르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뭔가 원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찾아오는 진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딱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척추가 부러져서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네. 안 괜찮아요. 네. 고통과 관련해서 또 질문 들어왔어요. 슬픔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예전에 유땡땡 시인이 글 쓴 걸 봤습니다. 그때 땡 시인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동의하세요? 꼭 슬픔이 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슬픔으로 시를 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픔이 좀 더 많죠. 시 안에는 뭐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또 저 약간 무거운 얘기 좀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유땡땡 시인님이 제가 이제 막 평소에 되게 까불고 장난을 많이 치는 캐릭터인데 시나 뭐 이제 아니면은 글 안에서는 되게 무겁고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약간 캐릭터가 분열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척 하는 태도가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시에서는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바닥에 있는 무거움의 정서를 뭐 진지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에
저도 공감을 했죠. 근데 사실 시인은 대부분 다 슬픔들이 많은 존재이긴 하죠. 그러니까 슬픔이 많다기보다 슬픔을 감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할까? 슬픔의 초기 발달은.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시를 쓰는 시인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가장 슬프셨어요? 인생의 시기 통틀어서. 요즘. 요즘?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는 안 슬펐어요. 그때도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게 슬픔이라고 하는 게 현재 슬픔이 제일 힘들죠 뭐. 그러네요. 네, 그냥 지금의 슬픔. 네, 이 슬픔도 축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슬픔의 사이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커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예전 게 다 얹어져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요? 슬픔에 빠졌을 때 그냥 슬픔에 젖어 있죠. 여기 젖어 있는 것처럼 푹 젖어 있고요. 애써 발버둥치면서 나오려고 하면 잘 안 나와지고요. 그럼 더 슬퍼져요. 적절한 슬픔에 빠져 있는 이런 대답은 좋지 않아. 네, 좋지 않아. 네. 또 하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대화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마지막 대화라는 작품은 다른 시들과 조금 다른 뭔가 어색하고 좀 꼬여있는 대화체? 맞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혼자 막 연습해봤는데 잘 안 읽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거 누구와 누구의 대화일까요? 혹은 왜 이렇게 웃긴 소리들이 난무할까요? 이 시는 약간 진짜 실제로 카톡으로 한 대화를 제가 이제 재구성하고 약간 수정해가지고 만든 시인데요. 이제 대화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주변으로 튀는데 그게 은근히 또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이제 엄청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문학 광인 한 분과 함께 나눴던 대화인데 이제 요즘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건 나 요즘도 우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니체도 만성 중증 우울증 환자였대요.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대화가 이제 그래도 그 정도 산 건 다행. 효인사상을 만들었다. 루살롬에는 베들링딘들을 만지듯 그의 이마를 쓸어주자. 막 개웃겨. 외롭고 작았다. 돈을 천천히 걸으며 개웃겨. 한 번씩 개웃기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카톡 느낌이네요. 확실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시를 한번 구성해보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 읽으면서도 그렇고요. 다른 작품에서도 최근 발표한 어떤 작품에서도 그렇고 개웃겨라는 말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너무 잘 어울려. 시에 비속어를 쓰는 것이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녹아있다. 네. 개웃겨가 어떻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박혀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웃겨는 어떻게 쓰고 되셨는지 평소에 많이 쓰시는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젊은 친구들에게 배운 단어긴 한데 저는 그 접두어를 개로 넣은 것이 개라는 의미화가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엔 약간 인간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뭐 왕이다, 뭐 최고다 그런 거에도 쓰고 과장될 때도 쓰고 근데 좋아,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진짜 이 언어의 활용이 흥미롭다 생각해서 좀 많이 쓰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미묘한 어감이라든지 이 감각의 최대치를 개가 많이 해줄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매우 즐겨 쓰는 말입니다. 네. 무슨 말만 하면 개웃겨. 개와 함께 앞으로 계속 시 쓰실 텐데 앞으로 어떤 시 쓰고 싶으신지 어떤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 계획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제 이 시집에서도 이런 시는 그만 쓰기로 했잖아 이런 구절을 많이 넣었는데 그만 쓰겠습니다 이제. 그만 쓰겠다고 말하는 시를 더 쓰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다정하고 편하게 또 따뜻하게 위로하는 시
쓰겠죠, 언젠가는. 그런 시를 쓰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런 시를 써서 예,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가는 시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영주 시인만의 편안한 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영화 얘기도 좀 더 하고 싶고요. 아까 영화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 네. 아직 못 본 영화 하지만 볼 영화 뭐 이런 거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놓은 영화 영화 추천해 달라고 질문이 급 들어왔어요. 네. 추천은 뭐, 최근에 본 건 아니지만, 킬링 디어를 추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20초 남았는데, 갑자기 너무 당황했네요. 앞으로 또 뵐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갑자기. 네, 영화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46번째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 이영주 시인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